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회권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지수 아나운서였고요. 오늘 사회를 맡게 돼서 이믹상 처장님과 또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합 토론의 사회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경복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겸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님이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경복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경복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 있는 토론회에 사회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해주실 패널 5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을 부득이 온라인으로 모시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이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시고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일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좀 쳐주시죠. 다음은 국회의원 홍석준 의원이십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하여 계시고 작년부터 최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강승준 재정계획관님께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박봉권 논설위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끝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송병철 예산분석실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앞서 세 분 발표에서 김태일 교수님께서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하고 독립재정기구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유철 교수님께서는 비용 추계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이 탑다운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박록 박사님께서는 특히 전략적 지출 검토 제도를 통해서 국회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다 예산 지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중한 방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토론자 5분의 말씀을 각각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자들께서는 10분 내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까 소개해드린 양경숙 의원님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입니다.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 일정으로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발제 내용을 제가 다 자료로는 봤습니다. 고려대 김태일 교수님, 또 박노욱 연구원, KDI 유철 교수님 발제 고맙습니다. 우선 김태일 교수님이 발제한 독립적 재정기구의 경제재정 전망과 운영 평가 도입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경제 전망은 세입 전망, 재정 수지, 국가 채무 전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과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예산정책처가 직접 경제재정 전망을 담당하거나 또는 행정부의 전망을 검증하거나 민간 연구기관 전망치의 평균값을 우선은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계획으로 세운 목표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제한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국가재정운영계획 변경 시에 국회 내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행정부가 중기재정 계획을 변경할 때는 책임성 있게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과 탑다운 예산 제도를 연계해서 국회 예산심의위원회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은 원론적으로 중기적인 시각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 과정과 근거 자료 등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요. 행정부가 편성한 사업 예산 전체의 경제성이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국회가 과연 제대로 잘 판단해서 재원을 재배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분야별로 얼마나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 또 먼저 이렇게 정해서 행정부한테 알려준다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또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그것을 누가 제공해 준다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면 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재 마련된 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과 탑다운 예산제만 잘 해낸다 하더라도 재정운영 과정의 문제는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운영계획이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 4대 재정개혁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이나 국가재정운영개혁이나 성과관리제도나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이나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돌이켜보면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잘 충분히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국가재정운영계획의 효율성 차원에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상반기에 제출하게 해서 국회에서 상반기에 내년도 예산 총액 및 분야별 지출 한도를 심의하고 이 한도 내에서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하반기에 국회에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 예산을 심의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같은 절차 개선, 이런 방안과 같은 절차 개선은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신 재정준칙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은 사실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 준칙은 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 수지 비율 마이너스 3%로 그 이내로 관리하자라는 건데요. 60%는 어디서 온 근거인가요? 이 기준은 90년대 유럽연합을 만들 때 유럽 나라 평균의 채무 비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것을 기준으로 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코로나19 대응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중기 재정 계획이나 재정 준칙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고 알렌 시크 교수도 경고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한 때는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재정 준칙을 들고 나온 것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정준칙 도입에 앞서서 이미 도입된 정부의 재정 제도를 제대로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의 박노욱 연구원께서 주장해 주신 전략적 지출 분석을 위해서 예산정책처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본 의원이 국회가 효과적인 행정부의 견제 감시자 역할을 하기 위한 핵심 지원 조직은 예산정책처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정책처가 2003년에 국회 예산정책처법에 의해서 92명의 82억의 예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180명의 예산 215억 원의 국가예산 결산 심의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정책처가 전략적 지출 분석을 담당하면서 네덜란드의 독립적 재정기구인 CPB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전략적 지출 분석 과정 운영 주체는 사실상
기재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예산 재정 담당 부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정책처가 자체적으로 지출 절감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선택해서 지출 절감 방안을 도출을 해내거나 필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별도의 추가 검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예산정책처의 행정력이나 전문성, 조직 개편과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2017년 예산정책처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원 증가나 예산 변화 없이 예산정책처 개편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당시 예산분석실을 재편해서 재정분석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했지만 사업평가국이 예산분석실로 통합되고 축소되어서 성과관리평가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실에서 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 분석을 의뢰했고 재정평가 제도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의뢰한 바 있는데 충분하게 충족할 만한 결과물을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DI의 유철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 비용 추계 활용도 제고 방안인데요. 비용 추계 제도 개선 안도 도입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건전성 기여와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해서 현행 비용 추계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는데요. 첫째로는 제안해 주신 것처럼 비용 축에서는 재정 수반 법률안이 제출되는 시점부터 첨부가 되었으면 한다는 점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용 추계서를 작성한 후에 직접 의원과에 제출하고 시스템에 첨부하는 방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 2021년 6월 국회법 개정으로 비용 추계서가 의원실과 국회 의사국으로 바로 전달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 추계 제도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었고 바람직하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필요한 비용 추계 도입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현재 비용 추계 제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재정 팽창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비용 추계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런데 본회의에서 심사받기로 결정된 재정수반 법률안에 한해서만 비용 추계를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가 다양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또 법률안을 제기하면서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상임위 중심주의와 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1년 조금 넘었는데 11,000건 정도가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중입니다. 발의되었고 일부는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리고 추계 세제실 분석관 중에서 조세 분석과 재정 전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비용 추계 인력이 25명 정도 내외라고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업무 분담이 상당히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발제자분들의 의견처럼 예산정책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또 독립적인 재정기구로 전문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가 미국의 CBO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재정기구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추계나 예산 분석 등의 기능은 사실 해외 기관들을 조사해 보니까 안 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산정책처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재정 전문성이 충분한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여지고요. 행정력이 충분한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여져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헌법에서 예산 편성 권한을 정부에 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것을 추동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국회는 심의와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서 통제를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기적으로는 행정부가 방향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총액에 대한 통제나 근거 자료와 정보 등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또 장기적으로는 재정 소요가 큰 중요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국회 과정에서 재정 제도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좀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 봤으면 합니다. 저도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한 그 재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또 예산 정책처가 더욱더 전문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양경숙 의원님 소중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홍석준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코로나로 이렇게 직접 못 뵙고 해서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토론 발제해 주신 김태일 교수님, 유철 교수님, 그리고 박록 영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함께 하신 우리 양경수 의원님과 송병철 실장님, 그리고 강성준 국장님, 박봉건 우리 매일경제 논설위님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귀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재정이라는 것을 논의를 하면 정말 우리나라 어떤 그 삶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존재의 가장 기초적인 자양분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좀 구닥다리 취급을 받는 이런 어떤 좀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마련한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가 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보는 귀중한 계기가 다시 한번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정을 바라보는 우리 철학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이라는 것은 공유주의 비극처럼 누구나 사실은 좀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 특히 정치권에서는 선거라든지 그리고 다음에 어떤 그 재선을 위해서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이 결국은 이제 예산 확보고 따라서 많은 재정적 요구를 받게 됩니다. 뭐 그것은 뭐 어떤 정부를 떠나서 다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철저한 어떤 통제 장치가 없으면 재정의 뚝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 때 400조가 겨우 넘었는데 올해는 본 예산 558조와 추경까지 다 합치면 이제 600조를 육박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 국가 채무가 잘 아시는 640조에서 이제 1000조가 지금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은 지금 폭발하고 있고 앞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되느냐,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고 앞으로도 여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 저출산이 급격하게 되고 또한 관련된 유사한 어떤 국가들 특히 일본의 사례를 보면 90년대 채무 비율이 한 60, 70%에서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200%를 돌파하는 이런 어떤 유사 사례를 봐도 우리가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낮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통제 장치가 재정에서는 누구나 어떤 정부에서나 반드시 잘 세워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세 분이 발표하신 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것들을 잘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은 대단히 아쉽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일단은 기존 있는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재정 준칙이라든지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법률안에 대한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부는 유명무실 내지는 일부는 제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와 정부가 정말 머리를 맞대서 정말 고민을 좀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셨던 독립적인 어떤 재정기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우리 국회 예정처가 될 수 있겠고, 그런 어떤 예정처의 기능이 미국의 CBO 같은 정말 독립적 그런 어떤 역량을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사실은 어떤 부처보다도 사실은 중요한데, 지금 우리 그 문재인 정부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를 그냥 어떤 갑질 내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시 내지는 그냥 말을 따르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말 우리 국가 재정의 마지막 파수꾼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획재정부의 어떤 평가를 저는 존중을 좀 해주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어떤 것들을 국회와 적절하게 논의를 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에 실링을 사실은 주면서 예산 편성을 하는 이런 방식은 우리 유철 교수님이나 우리 김철 교수님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의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기존에 기획재정부의 어떤 실링 배분이 과연 정확하냐 이런 것도 지금 논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이것을 이제 실링을 내지는 탑다운 방식으로 주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어떤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실링을 주는 탑다운 방식을 좀 개선해서 나가는 것이 저는 좀 더 현실적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법률안의 어떤 비용 추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해서, 법률안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법률이 많이 국회에서 양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회 내에서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돼서 실질적인 법률안 비용 추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저는 법률안 비용 추계뿐만 아니라 곧 내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대선과 같은 국면 선거 이벤트에서 나오는 공약에 대해서도 저는 비용 추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선진국의 몇몇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어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관련해서 저는 그 지금 현재 국회 여러 가지 심사하는 과정이 물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한계가 국회의원의 어떤 비전문성과 또한 심사 시기에 있던 촉박성 등에 비추어 봐서는 사실 국회에서 사실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 비추어 봐서 이런 여러 가지 통제 장치가 필요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추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지금 작년 코로나 같은 비상 상황에서 추경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추경으로 과연 이런 어떤 소비 진작이라든지 또 뭐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본 예산에 우리가 마련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 항목에 대한 제한도 저는 반드시 검토를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노 연구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평가에 대해서 정말 그 중요한데, 이런 어떤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들도 예산 과정에서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부 산하에 고용평가원이 있는데 이 고용평가원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어떤 어떤 그 고용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가 나쁘다는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 평가가 제대로 정부 예산에 진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기존 어떤 제도의 그런 어떤 그를 위해서 재정을 제대로 지금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없는 예를 들면 어떤 그 평가했던 어떤 현 상황이라든지 또 그 추경의 어떤 그런 어떤 평가의 대상이라든지 또 선거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공약에 대한 비용 새로운 어떤 추계제도 이런 것들을 검토해볼 그런 어떤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홍석적 의원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기획재정부 강승준 재정관리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재정차관부 강승준입니다. 우선 오늘 그 심포지엄을 마련해 주신 예산정책처 처장님, 그리고 시국장님, 직원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토론에 앞서 발표해 주신 김태일 교수님, 그리고 유철 교수님, 그리고 박노욱 연구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제 말도 있지만 들으러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자면 재정 운영 과정에서 사전적으로는 그 단연주 위주의 예산 심의에서 중지 시기에 총량에 관한 심의가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가 되고 환류가 강화돼야 된다. 또 이제 예산 전 과정에서 국회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크게 보면은 국가재정 운영 계획과 법안 측의 탑다운 방식 그리고 재정 지출 효율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2004년도 우리 4대 재정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부에서 그간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말씀 잘 아시겠지만 4가지의 그 재정제도 개혁이 이루어졌고요. 04년도에 이제 그 국가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발전해 오다가 2016년부터는 예산 국회 제출일이 120일 전부터 제출을 하게 되면서 보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그 첨부 서류도 보다 많아지고요. 수입도 국세, 세외 수입, 기금 수입 이렇게 세분화해서 담았고 2012년부터는 의무 지출, 재량 지출 이렇게 구분해서 전망 근거를 제시를 했고 20년부터는 장기재정 전망 결과도 첨부서를 제출을 하고 의무 지출의 한 대부분도 그 우리 국가재정운영계획의 항목별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해서 재정 계획에 대한 국가의 국회의 통제가 강화되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사실은 탑다운이라는 것이 그 정부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거시적이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기 위해서 좀 협업 과제를 선정해서 협업 과제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비대면 사업 전환, 탈탄소 사회 이런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 그리고 한시적으로 증가한 사업에 대한 정상화
이런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지출 효율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박노욱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사업 성과 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의 단위사업 단위로 목표 관리를 하던 것을 보다 성과 관리 강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 관리 제도를 개편하고자 법안도 제출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재정 개혁 과제인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22년부터는 통계청과 공공데이터 포탈, 그 다음에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알림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중복해서 제공하던 정보를 열린 재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것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국회를 포함해서 국민이 재정에 대해서 보다 더 이해하고 신뢰하고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재정에 대해서는 사실 재정의 원칙과 재정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헌법에도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심의와 의결권은 국회가 가지도록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를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탄력성도 중요하지만 입법부에 의한 국민에 의한 통제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잘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기도 하고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강조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목표도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돼서 재정의 운용을 통해서 재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통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토론이 저희가 올바른 방향을 갖고 정부와 또 국회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예산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좀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획재정부도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국회가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예산을 그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보면은 공공기관 같은 신설에 관련된 법안들이 한 50개 이상이 좀 제출돼 있습니다. 이 기관의 신설은 사실은 그 상당히 예산을 많이 소비를 하고 상당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현재 공공기관이 지금 350개가 되는 상황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기관들의 공공기관들이 신설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처하고 기재부하고 또 국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통제 기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도 여러 방면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균형 발전에 대한 지표 같은 것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면제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상 많은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제도는 그 같이 개선을 해야 되지만은 예타 제도가 갖고 있는 순기능에 대해서도 국회와 같이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재정 이슈들이 있지만은 하여간 행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재부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강승준 재정관리관 차관보님께서
소중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저 재정관리관 차관보께서 2006년도에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반영된 4대 재정개혁 이후에 정부가 해왔던 재정개혁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재정관리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어려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 차관보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일찍 끝냈었으니까 제 1분만 덧붙일게요. 우리 헌법에는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 재량 지출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저 차관보님도 얘기했지만 국회가 법률로 의무 지출을 명령하는 법을 만들면은 그 헌법의 규정은 안 지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예산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더 깊은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 이 정도만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 차관보님 재정관리 기관으로서 애로사항도 함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봉권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매일경제 박봉권 논설위원입니다. 발제해 주신 김태일 교수님, 유철 교수님, 박노욱 박사님,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른 토론자분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은 언론 현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재정 문제랄지 이와 관련된 국회의 역할 이런 거는 언론 현장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칼럼이나 사설로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사실 그 주요국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 그리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을 했고 아마 이 정도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게 지난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처음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가 지난 1년여간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통제불능 상황으로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역할이 중요해졌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확장 재정을 통해서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부었던 거고요. 이 때문에 결국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그리고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와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확장적인 재정 운영을 해왔습니다. 재정을 잘 풀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내면 되는데 사실 정책 실패가 적지 않았고요. 성과는 미미했고 국가 부채만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일례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이 정책의 대표적인데 지난 4년간 최저임금을 35%가량 올렸고 오늘 자정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총 42% 가까이 급등하게 됐습니다. 아마 웬만한 기업도 이 정도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면 버티기 힘들 겁니다. 기업이 힘들어지면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계선상에 놓인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는 일자리 참사가 벌어졌고 정부가 뭐 꽁초 줍기나 빈 강의실 전등비기 같은 한 달에 3, 40만 원 정도 받는 공공 일자리 그리고 세금 알바 이걸 잔뜩 늘려놨는데요. 이거는 실제 일거리는 없는데 명목적인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데 들어간 일자리 예산만 지난 4년간
122조 원에 달했습니다. 전 정권의 두세 배 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은 고용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고요. 청년 실업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일자리 예산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들어간 혈세도 엄청납니다. 요즘 중소기업들이 정부 돈 못 찾아 먹으면 바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업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지난해 4차례 추경을 실시를 했고 들어간 돈이 66조 8천억 원이었고요. 올해도 벌써 지난 3월 달에 1차 추경에 이어서 2차 추경 33조 원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1, 2차 추경 합치면은 총 47조 9천억 원. 이게 올해도 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당초 본 예산 558조 원에다가 1, 2차 추경을 합치면은 605조 원에 달하는 슈퍼 초팽창 예산이 되는 셈인데요. 사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3, 4차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수시로 내년까지는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그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빚더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가 400조 이상 폭증했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올해 나라 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50% 선에 근접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 부채 40% 선을 국가 부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서 이를 넘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40%를 넘어서면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집권 여당도 야당일 때는 전 정권의 방만 재정을 공격할 때 40% 수치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를 핑계로 50%를 넘겨도 뭐가 문제인가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여전히 다른 주요국보다는 부채 비율 등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적자 재정이 지속되고 나라 빚이 좀 늘어나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거 마치 앞날은 생각지도 않고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 식의 무책임한 형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국민의 피 같은 돈인 세수를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특히 적자 부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돈이라면은 더 아껴 써야 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뭐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외국과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개방 경제인데 재정 지출 중도에 빠진 것처럼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속하고 국가 부채 급증에 개의치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가 최근 저희 통화 정책과는 좀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은 연일 물가 상승을 우려하면서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돈줄을 조이고 부채 축소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경고음을 내면서 통화 긴축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반대로 재정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더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하게 되고 자산 거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이 올 들어서 본격적으로 재정 적자 축소에 나선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년 3월 대선만 바라본 채 돈을 더 풀겠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문한 재정 운영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이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집권 여당 의석수가 과반을 넘어서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견제는커녕 정부의 돈 풀기 포퓰리즘 정책에 부가 내동을 하고 오히려 국회가 더 재정 확대와 팽창 예산을 부추긴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집권 여당 대다수 의원들이 지금 국가 재정은 별로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다 주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2차 추경 예산 33조 중 절반 이상의 재난지원금이나 소비 쿠폰 지급, 또 카드 캐시백 등에 투입될 예정인데
이게 다 소비 진장력인데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타이밍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을 말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1차 추경으로 잡힌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1차 추경 사업 16개 중에서 10개 사업의 경우는 사업 집행률이 3% 미만이라고 하는데 돈 쓸 곳을 제대로 정해놓지도 않고 무턱대고 추경을 편성해 놓고서는 돈만 살포하는 셈인데 예산 집행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타당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도 있는데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완화해주면서 그 예산이 낭비될 구멍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덕도 공항이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셈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재정 적자와 나라 빚이 통제불능 상황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세대하고 차기 정권에도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재정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발제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 통제 장치인 재정 준칙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 상태인데 우리는 지금 기재부가 재정 준칙 초안을 만들어 올렸는데 아직 법제화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법제화되면은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재정을 이용한 돈 살포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김태일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국가 중기 재정 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하려면은 독립적 재정기구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전문가 집단인 국회예산정책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방만한 예산 운영하고 재정 운영에 대한 견제기능을 키워야 한다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철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별 지출을 다 합산해 총량화하는 그 보텀업 방식으로는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거나 전체 예산 규모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미국처럼 예산 총량을 결정한 뒤에 사업별로 세부적 지출 한도를 배분한 톱다운식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법률안인데도 통과만 시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법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고 발의할 때 이 법안에 얼마만큼의 재정이 들어가고 그래서 국가 재정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거의 고려하지 않는 점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예산 정책처에서 작성하는 그 법안 비용 추계 자료도 좀 더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과도하게 늘린 그 재정 지출을 효율화해서 재정 적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려는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만 여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 박록 박사님이 지적한 대로 지출 효율화 작업도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도록 제외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정치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대신에 기존 재정 사업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 진단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장기 투자 계획에 부합하도록 지출 효율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국회 예산 정책처가 기재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박 의원님 제안에 동의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봉건 논설위원님께서 차분한 어조로 조목조목 하나도 빠짐없이 논점을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양경수 의원님께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참석 때문에 불가피하게 먼저 자리를 이사가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십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보좌관님이나 양경수 의원실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우리 송병철 국회 예산분석실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송병철입니다. 오늘 김태일 교수님 또 유철 교수님, 박록 선임연구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양경수 의원님
또 홍석준 의원님, 강순중 관리관님, 박범권 논설위원님 또 아주 좋은 토론을 주셔서 일단은 먼저 이 오늘 이제 국회 예산 제도의 어떤 변화나 또 새로운 과제 그리고 또 우리 저희 나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대와 주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좀 드릴 수는 없고 뭐 부분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최선을 다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도에 42.4조 원이랑 또 2021년도 올해 이제 제2차 추가 경정 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 이제 46.7조 원이고요. 89.1조 원이 일단 우리 이 코로나에 따른 국가 재정 소요에 이제 직접 소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제외하고 약 한 89.1조 원이 코로나에 이제 좀 투여가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수치적으로 정리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리 재정 수준 한 108조 원, 2017년 대비로 해서는 한 108조 원 조금 더 확대되었고 국가 채무는 이제 591조 원에서 963조 원으로 약 한 372조 원 정도 조금 더 악화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한 지출의 증가나 이런 것이 또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은 일정 정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재정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 예산정책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도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정책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측면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우리 2000년 중반부터 시작된 우리 4대 재정 개혁이 실제로는 어떻게 좀 흘러왔느냐 이 예산 정책처 입장에서 한번 조금 뭐 평가 내지 좀 제언을 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국가 재정 운영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 국가 재정 운영의 미래 국가 재정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이런 방향타가 일단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좀 일관성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이 계획에 대한 그 뭐라 그러지 구심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틀어지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굉장히 의도적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계획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현재 정부도 정부의 기재부나 정부의 힘만으로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의 어떤 뭐 이렇게 좀 이 구심력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그 국회나 이런 또 정치권 이런 쪽에서도 어떤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조금 보완하는 방안이 이제는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은 결국 재정이 어떤 근본적인 국가 철학을 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월의 이런 변화를 좀 반영해서 국회의 논의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향의 그 대안은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의 그 방향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오늘 여러 이제 그 오전 세션에도 그랬고 오후 세션에도 그랬고 이 총액 배분 자율 편성 결국 탑다운 그리고 지출 한도 설정 뭐 이런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이런 식의 예산 체제 개편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우리가 이 정부의 예산 편성 제도 자체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일정 정도 제도적 전환은 이루었습니다만 그 뒤로 역시 이제 그 실제 정부 부처가 탑다운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 간의 업무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이 탑다운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정부의 탑다운 제도나 예산 편성이나 심사가 탑다운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사실상은 예산정책처에서도 지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한번 탑다운으로 한번 전환시켜 보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국회의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 그리고 또 국가재정법 또 헌법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 사실 좀 용기를 내질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여러 부분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출 한도 설정이라는 구체적인 한도와 국가재정운영계획이 결부가 되어야만 그것이 구속력과 기속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그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의 어떤 합의 이런 것이 존속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표현 문서가 지출 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의회는 당연히 미국의 예산 법률주의에 기초해서 의회가 예산 결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그 지출 한도를 예산위원회 중심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일단 정부 예산안 편성권이 헌법상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하루아침에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예산 법률주의를 아주 토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탑다운이라는 어떤 전략적 배분을 먼저 고려하고 개별적 지출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조금 더 훨씬 더 어려운 제도적 난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화되면 국가재정운영계획도 역시 같이 실질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또 성과보고서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많은 개혁을 이루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이 적절한 성과 목표나 지표 설정이 어려운 건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형식적인 그 성과 보고서 또 성과 계획서 지출로 저희 예산 정책처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주 깊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상 좀 냉엄하게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 계획서나 성과 보고서가 좀 더 실질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정부에서 많은 재정 사업이나 신규 사업 평가를 방법이나 이런 방법들은 사실 굉장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좀 더 가미를 하면 어떤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 준칙과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서 4건 그리고 21대 국회 현재 5건이 논의 중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 그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를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뭐 앞으로 향후 어떤 형태로든 재정 준칙은 우리 사회에 좀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보 역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지출 검토 제도 또 전략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책 우선순위와 또 사업 효과성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저희들이 예산 분석이나 결산 분석 이런 걸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 재원의 배분 방향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제 그 지방 교육 재정이 사실상 굉장히 이 인구 구조의 변화나 또 학령 아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여유 재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학 재원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어떤 재원으로 투자를 해서 재정지책 효율성을 좀 올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비용 추계는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활용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비용 추계가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이 비용 추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부의 많은
이 복지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용 추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법안이 그렇게 비용 추계가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가 아까 우리 양경수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법안에 대한 비용 추계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인력상 한계로 저희들이 좀 솔직히 이제 좀 더 현명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신규 재정 소요 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검토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밀착 지원해 주는 형태로 좀 법안 비용 추계는 좀 그 형식이나 실질이 좀 전환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도 한번 오늘 처음 한번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결산 분석 이건 뭐 저희들 아주 전통적인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어떤 개별적인 사업 위주보다는 이제 예산 정책처가 고유로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부와 우리 위원회에 적절히 가장 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정부 부처나 회계 기금 중앙지방재정 이런 구분 없이 사업의 성격이나 그런 영역에 따라 횡단면으로 크로스 섹셔널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공하는 것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국회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것은 오늘 많은 발제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과도 저희들 실질적으로는 한번 이런 방향으로 계속 분석을 해 나가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복지부부터 시작해서 노동부, 고용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사한 사업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정말 이게 어떤 차별성과 이런 또 국가 전체 재정의 효율성 같은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좀 포괄적 분석을 계속 좀 제시를 해서 좀 더 좋은 어떤 재정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보가 늘 조금 더 아직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은 좋은 고견과 의견을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예. 예, 송병철 예산분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저 발제하신 우리 저 교수님, 박사님께 5분 이내로 혹시 이 토론자들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먼저 김태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떤 그 코멘트에 대한 답변보다는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도 발표했지만 저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코로나19 이후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재정의 역할이 확대될 거고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점점 그거는 꼭 코로나뿐이 아니라 뭐 위기를 겪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저출산 고령화 뭐 등등등 해서 분명히 재정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강화된 역할을 정말 정부가 잘 하겠다는 또 그런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런 건 약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새로운 사회계획이라고 그랬는데요. 정말 국가가 국민한테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돈을 잘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아니라 제도로서 그러한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제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발표한 게 바로 그런 거고 저뿐이 아니라 오늘 많은 발제자들이 한 것들이 그런 식의 그런 제도를 구축해서 정말 국민의 돈을 정부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자. 그게 오늘 발제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한 또 저뿐이 아니라 모든 발제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진행하는 측에서 예정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고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유철 교수님하고 박록 박사님께서 딱 하나씩만 핵심적인 거 해가지고 한 2분 이내로 마무리 지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철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양경숙 의원님과 홍석주 의원님 그리고 강승준 차관보님, 박봉건 논설위원님과 송병철 예분실장님의 좋은 코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도 없고 그리고 제가 맡게 된 분야 자체가 다른 분들과는 달리 상당히 이제 그 스페시픽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비용 추계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용 추계 제도가 우리 재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예산정책처가 지금까지 비용 추계를 아주 잘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객관성과 신뢰성에서 이제 대부분 인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미국 의회예산처의 CBO와 비교했을 때도 그보다 많은 업무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 비용 추계에서의 질을 보면 아주 뛰어난 질의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분석을 하는 기관 예산정책처의 직원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인력 지원과 그리고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 비용 추계가 우리 재정 관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 툴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은 인력적인 지원과 또 재정적인 지원과 그런 이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박록 박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재정 준칙의 아마 60%가 왜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 안 계시긴 하지만 스웨덴은 35%이고요. 예, 그러니까 재정 준칙이 중요한 이유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가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가 오면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맥스가 재정 준칙이 아니고 평상시에 노멀한 타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위기가 왔을 때 문제 없이 풀 수 있다. 그 기준이기 때문에 60%는 사실 우리나라 수준이 맞는지는 그것도 상당히 저희 개인적인 판단은 상당히 제너러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예산정책처 이제 또 이제 역량이나 여러 가지가 저는 이제 믿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뿐만 아니고 사실은 조직 운영의 그 내부의 인력 운용과 인센티브 구조도 사실은 아마 이슈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의 가버넌스나 인력 운용의 방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뼈아프게 말씀해주신 우리 성과 계획서 보고서 내용이 없어서 그거 뭐 굳이 파냐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 차관보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계획서 보고서 형태로 바꾸려고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작성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보면 좀 이제 뭐 사업 하나 지표 이런 것보다도 국민이 체감하는 중요한 성과 지표 중심으로 좀 분석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개편하도록 진행 중이라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로서 한 2, 3분만 마무리 발언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라는 것은 국가 경제의 최후의 버팀목입니다. 저희가 1998년 IMF 경제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가지고 위기를 탈출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세계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지금 위기 탈출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GDP 대비 국가 채무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재정이 국가 경제의 최후의 버팀목인 재정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가지만 제안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끝나고 우리 강승준 관리관 차관보님께 마이크를 짧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제 기억으로 2005년부터 4대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한 재정개혁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중에 하나가 탑다운입니다. 행정부 탑다운인데 이게 이제 여야 합의로 지난한 합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서 국가재정법이 2005년에 제정이 되었고 2006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재정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정 제도 개혁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자 국회 예산 재정 개혁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에다가 제도 개혁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원 법안 비용 추계는 통합을 해서 국회 예산 정책처로 단일화하자. 이게 국회법 개정안이었거든요. 이게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했던 것이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편성하고 있는 탑다운 제도는 이거는 국회가 협조가 안 되면은 실현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국회는 의무지출법안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도 탑다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저희하고 재정개혁 투위가 상의해가지고 법안을 냈습니다. 이게 국회법 개정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가 안 되고 사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재정개혁을 논의를 하느냐. 이거는 지금 현재 이런 재정 기후를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을 이후에 우리가 재정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저는 사회자로서 나보와 국회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국회 예산 재정 계획 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여기는 이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들어가서 국회에 혹은 우리나라의 재정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서 여기서 소관위원회에다가 아니면 국회의장님하고 소관위원회 국회의원님들한테 권고안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소중한 여러 가지 제안 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풀 텍스트는 나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아마 제공할 겁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걸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신 여러 발제자 토론자들 분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제공을 해서 이게 실효성 있게 법제화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강승중 차관보님께서 마지막으로 발언을 희망을 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권 논설위원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위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재정을 낭비하거나 허투루 쓴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낭비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재정 준칙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2차 추경 심의 과정에 있는데요. 1차 추경에 대한 집행률이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71%고요. 실집행률도 53%, 50%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순서로 보면 우리 박봉권 논설위원님께도 또 발언 기회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예정된 것보다 한 10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박봉권 논설위원님께서 다음 좋은 기회에 더 소중한 말씀도 해주시고 제도 개선에 기여도 좀 해주시고 계속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신 김태일 교수님, 유철 교수님, 박록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양경숙 의원님, 홍석준 의원님, 강승준 차관보님, 박봉권 매일경제 논설위원님 맞죠? 매일경제 맞죠?
맞습니다. 예. 틀리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송병철 국회 예산 분석 실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2021년 나보 예산정책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